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박상우 변호사라고 하고요. 이번에 노무사 2차 선택 과목 중에 민사소송법을 맡게 되었습니다. 음, 제가 오늘 날짜로 8월 16일로 잡고서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오늘이 대체 공휴일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거는 대박 아니면 쪽박이겠구나 생각을 좀 했는데 대박이네요. 많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그 강의 중에 마스크는 잘 착용하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어떤 말씀부터 드려야 될까요? 일단 여러분들 지금 법학을 아예 처음 들으시는 건가요? 그러신 분 한번 두 분. 나머지 두 분은 이러면 인원이 다 나오니까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은 법을 좀 공부를 하셨던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제목이 생기초 입문서잖아요. 그래서 전혀 법률적으로 지식이 전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일단 법적인 지식이 정말 1도 없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범린이시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제가 오늘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자료가 249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앞부분은 좀 이렇게 쭉쭉 넘겨주십시오. 제가 이따가 시간이 남으면 마지막에 같이 읽고 한번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그 수험생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 이거 말이 아니고 말씀이라고 써야지 그 높임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제 얘기를 말씀으로 높이는 것 같아서 말이라고 썼는데 제가 맞춤법에 좀 민감해서. 네. 그 254페이지 한번 가보시겠어요? 민사소송의 절차. 그 1번 소송 절차를 제가 칠판에다 지금 적고 나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 그 앞부분 249페이지부터 있잖아요. 거기 한번 잠깐 읽어보고 계시겠어요? 제가 간단하게 그 25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칠판에 적어봤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절차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소제기가 있어야겠죠. 소제기는 원고가 하게 되는데 254페이지 그 법조문을 제가 관련된 법조문을 실어놨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갈게요. 248조 소제기의 방식.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 굉장히 단순하죠? 예, 맞습니다. 소장을 제출해요. 제가 만약에 원고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저는 A인데 저는 갑인데 B라는 사람이 저한테 돈을 빌려간 그 갚을 기간,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갚고 있지 않네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을에게 저한테 돈을 주라고 판결을 내려주세요 라고 소장을 써서 법원에다가 제출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전자소송으로 다 되어 있어서 그 전자소송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클릭하고 체크해서 소장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은 수험을 하셔야 되니까 뭐 전자소송 이런 거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그런 거는 시험이랑 관련은 없습니다. 근데 얘기가 좀 빠지는데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결국에 하셔야 되는 거는 암기를 해서 그거를 답안에다 현출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중요 판례 문구라든지 이게 어느 부분에서 어떤 걸 써야 된다. 이런 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셔야 이제 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는 그 정도의 레벨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론은 암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암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암기를 편하게 해서 좀 더 쉽게 하고
암기가 잘 돼서 내가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최대 우리 항상 그 근본적인 물음이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가장 베스트 방법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해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해가 되면 암기가 좀 편해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해를 한 다음에 그 판례의 구체적인 문구들을 암기해서 답안지에 현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런 것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뭐 전자소송, 뭐 실제 예, 그리고 뭐 재밌는 사례 같은 거를 말씀드리는데 그것들이 실제 시험에 답안지에 써야 되는 내용은 아닌 것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 그때 소장 제출할 때 뭐 그런 거 한다 그랬지 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소장 제출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이해가 잘 되게 받아들이실 수 있게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제 수업은 무조건 수험 적합적으로 갈 거예요. 자, 소제기했죠.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의 입장을 생각해 볼까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우편함에 어떤 우편물이 와 있는 거예요. 법원으로부터 와 있어요. 딱 보니까 갑이라는 애가 나한테 어떤 소를 제기했구나 라는 걸 보면서 그때 알게 되는 거죠. 나는 이제 그 소장도 들어있고 얘가 돈 달라고 하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대처를 해서 법률 조언을 받던지 이런 걸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가 필요하다? 소장 부본이 송달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고에게 도달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써놨죠. 부본이라는 거는요, 복사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할 때 그 소장을 여러 장을 써서 보내야 돼요. 2장인가 3장, 사실 전자소송이라서 그냥 넣으면은 알아서 출력해서 다 보내주니까 그건 모르는데 아직까지 형사소송은 전자소송화가 잘 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형사소송할 때 뭐 의견서 같은 거 보내거나 이럴 때는 법원에 보낼 때는 2분과 3분 보내야 되고 뭐 검찰에 보낼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사해서 돌려보기 싫으니까 우리가 뭐 미리 다 준비해서 보내주면 그들이 이제 관련자들한테 보내주는 용도로 쓰거든요. 그러면은 뭐 하나 정도 뭐 그냥 복사해서 본인들이 하나 들어왔으면 복사해서 이렇게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게 안 하고요. 다 전화해서 얘기해줘요. 이거 한 번 보내시면 안 된다고. 그럼 다시 또 보내야 돼요. 그래서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이 됩니다. 그제서야 피고는 나한테 소가 제기됐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런 다음에 답변서라는 걸 제출을 해요. 거기 보시면 제가 여기 나오는 조문들은 조금 이따가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거기 255페이지 제256조 답변서의 제출 의무라고 있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법원에서 소장 부본 보낼 때요. 그 밑에 써놓습니다. 답변서 30일 안에 꼭 제출해 주세요. 아니면 무변론 판결될 수 있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무변론 판결이라 하면요.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러 오시는 거죠. 이런 거를 배우러. 무변론 판결이라고 하는 건 원고가 소를 제기했고 피고에게 소장도 적법하게 잘 송달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실제로 뭐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지금 소가 제기된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재판부에서 판단을 했는데도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고 말에 반박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법원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원고가 청구하는 거를 피고가 다 인정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변론을 열지 않고 그냥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원고 청구 인용, 그러니까 원고 승 해버린다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소송까지 제기할 정도면 이미 이 사람이 아무것도 뭐 달라고도 독촉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소송 제기하겠습니까? 아니죠. 현실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소송까지 갈 정도면 이 사람도 어느 정도 자기한테 소장이 날라올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이미 법률 상담을 다 받아놓은 상황도 있고 그 소장을 가지고 나서 답변서를 거의 바로 내버리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뭐 무변론 판결이 쉽지 않은데 저도 본 적은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이 실제로 있는 경우도 본 적은 있습니다. 소장 부분이 송달되면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답변서 제출 by 피고. 답변서에는 어떤 내용이 써 있을까요? 원고가 을이 돈을 피고가 돈을 빌려갔고 변제기가 지났는데 아직도 주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법원 네가 판결을 내려줘라. 피고가 나에게 돈을 얼마 갚으라고. 답변서에는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라고 써서 냅니다. 그러니까 나는 판결을 구합니다라고 해서 써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원고가 소를 제기했고 피고가 그래? 내가 돈 안 갚은 게 있었어? 그래 소송까지 제기했어? 그래 빨리 갚아야지. 답변서를 안 내. 이런 일 없다고요. 답변서에 그래 내가 빌린 게 맞지. 알겠어. 답변서에 인정하는 답변서. 내가 돈을 빌린 게 맞습니다. 빨리 갚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런 거 없다고요. 어떻게 한다? 무조건 부인한다. 처음에. 나는 돈을 빌린 적이 없다. 아니면 나 돈 빌린 적 있다. 맞아. 그런데 갚았다. 아니면 나 돈 빌린 적 있어. 맞아. 그런데 소멸시효 지나서 너 원고는 나한테 갚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졌다.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하게 된다고요. 그게 뭐다? 답변서를 그런 식으로 제출하게 된다. 답변서가 제출하면요. 마찬가지로 답변서는 또 누구한테 송달이 될까요? 원고에게 송달이 되겠죠. 원고에게 송달이 되면 원고는 또 그걸 가지고 다퉈야겠죠. 당연히. 행복하게 끝나는 경우는 없다고요. 원고는 계속 또 다툽니다. 피고가 또 뭐 소멸시효에 항변을 했어? 소멸시효에 항변 뭐 이런 거 좀 어려우시죠. 돈을 빌려줬는데 원고가 돈을 빌려줬어. 피고가 맞아. 그런데 소멸시효가 지났네. 원고가 다시 한번 재항변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소멸시효 중단됐었어. 왜냐면 내가 중간에 청구를 했었거든. 중간에 돈 빌려주고요. 여러분 카톡이나 뭐 내용 증명 같은 거는 사실 뭐 내용 증명 하는데 별로 많이 중요한 절차는 아니고요. 카톡으로라도 야, 너 나한테 돈 빌린 거 있지? 언제까지 갚아? 변제기 지났어. 그런 식으로 몇 번 남겨놓으면 그것이 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청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중단됐어. 이런 식으로 계속 공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는 서면이 준비 서면이라고 불러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저희 변호사들이 재판에서 하는 일이 소장 작성하는 거고요. 답변서 작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 준비 서면 공방을 계속 하는 겁니다. 답변서도 준비 서면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준비 서면이라는 거는 그냥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인데 그거의 이름이 준비 서면인 것이고 준비 서면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법원, 재판부에서는 판단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판단을 하지 않아도 되는 판단할 의무가 없는 그런 서면도 있나요? 있어요. 여기 와보시면 이 변론 종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변론 종결이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변론 종결이 되고 나서 선고까지 대략 한 2주 정도 시간을 주거든요. 자, 오늘 변론 이제 종결하겠습니다. 선고 기일은 2주 후 언제입니다. 이 법정에서 할 거고요. 선고 기일에는 안 오셔도 됩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의뢰인분들이 이제 연락을 해서 야, 되게 중요한 거 있어. 이거 안 낸 것 같은데. 라면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때 내는 서면이 참고 서면이라고 있어요. 이 참고 서면은요, 변론 종결 후에 제출하는 서면이니까 그 재판부에서는 참고 자료로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판단을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준비 서면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준비 서면 255페이지에 한번 볼까요? 273조 준비 서면의 제출 등 준비 서면은 그것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부분을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 준비 서면이 제출됩니다. 그러면 지금 원고가 소장 제출했고 피고가 답변서 제출했고 다음번에 준비 서면은 이제 다시 원고가 냈겠죠. 그 다음에 그 준비 서면을 보고 다시 또 피고가 준비 서면을 내고 그걸 보고 다시 또 내고 이렇게 공방이 왔다 갔다 합니다. 서면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서로의 주장이 정리가 되었다 싶으면 재판부에서 변론 기일이라는 걸 지정을 합니다. 아, 이제 어느 정도 그 너희들의 주장이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한번 법정에 나오세요라는 거예요. 변론 기일이라는 걸 잡아요. 기일이라는 거는 변론이라는 거는 법정에 나가서 여러분들 뭐 법정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많이 보이시죠?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일어나서 뭐 피고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 둘이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게 변론이라는 그 절차를 이야기하는 거고 변론 기일이라는 거는 그 변론을 할 수 있는 날짜를 말합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법정에 오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론 기일을 지정하면 이제 변론 기일이 잡힌 거니까 실제로 법정에 가서 변론을 하게 되죠. 변론을 하는 거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기 이렇게 저 높은 곳에 이거보다 훨씬 높은 곳에 막 계단으로 올라가는 곳에 판사분들이 앉아 계시고요. 판사님이 앉아 계시고 단독 사건이면 한 분 아니면 좌배석 우배석 이렇게 세 분 계실 때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법원 직원분들이 앉아 계시고 경위도 있을 때 안에 있을 때도 있고 밖에 있을 때도 있고 보통 밖에 많이 계십니다. 법원 경위분들은 왜냐하면 재판이요. 여러분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는 것처럼 뭐 30분에 한 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10분 단위로 한 두세 건씩 잡아놓거든요. 10분 단위로. 그러니까 오후 2시에 재판을 시작을 해서 재판 한 5시까지인가 5시 반까지인가 하면 뭐 미뤄지면은 3, 40분씩도 미뤄지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보통 뭐 한 1시간에 거의 20건 가까이는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법원에 가보면 그 법정 앞에 이렇게 그 TV에 사건명이랑 쭉 떠 있거든요. 그거 보면은 엄청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판사님이 계시고 저희한테는 정말 최고의 갑인 판사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여기 법원 직원분들이 계시고 여기 책상이 원고석, 여기 책상이 피고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뒤에 방청석이 있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방청석에 잘 못 앉아 있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대리인이 이쪽에 앉고요. 이제 당사자들이 여기 앉는데 당사자들은 안 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안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중요한 건 알려드리면 여기 이제 이번 사건 뭐 다음 사건 번호 뭐뭐뭐뭐뭐 원고 누구 피고 누구 이런 불러요. 그럼 이제 여기서 쪼로로 가서 이제 딱 가서 여기 씁니다. 여기 중요한 게 먼저 앉으면 안 돼요. 의자에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뒤에 이렇게 서 있으면 제가 이거를 256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그 법조문을 보면 제169조 있죠. 기일의 시작. 기일은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시작된다라고 되어 있죠. 출석 체크하는 거거든요. 원고 오셨습니까? 그러면은 네, 원고하고 원고 대리인 법무법인 어디에 변호사 누구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피고 오셨나요? 그러면 피고 당사자는 안 왔고 뭐 피고 대리인 뭐 누구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출석 확인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기일이 시작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그제서야 판사님이 네 앉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앉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판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재판이 시작돼서 재판 때 저희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서면을 진술하는 겁니다. 서면을 진술한다고요? 서면 대법원 규칙으로 20페이지까지 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준비 서면 같은 거. 그럼 20페이지를 거기서 읽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소장이 원고가 1월 1일에 냈고요. 답변서를 피고가 1월 15일에 냈습니다. 그 다음 준비서면은 원고가 2월 1일에 한 번 냈고 그 다음 그걸 보고 피고가 2월 15일에 한 번 냈어요. 그 다음에 변론 기일이 3월 1일에 잡혀서 변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까 전에 출석 체크했죠? 출석 체크한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원고 소장, 1월 1일자 소장, 그 다음 2월 1일자 준비서면 진술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 법정에서 이제 소장과 준비서면을 진술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 굉장히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반드시 거치는 겁니다. 아니면 뭐 판사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원고 측 1월 1일자 소장, 그 다음에 2월 1일자 준비서면 진술하시고요. 네, 진술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고요. 그럼 피고도 마찬가지로 1월 15일자 답변서, 2월 15일자 준비서면 진술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사실 이 재판에서 하는 일은, 이 변론에서 하는 일은 이게 끝이에요. 저희가 무슨 뭐 싸우고 그런 거 거의 없고, 이렇게 하면 한 열의 한 70%? 다음 기일은, 이러면서 다음 기일을 잡아주시는 거죠. 다음 기일은 언제입니다. 아니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잡을 수도 있고요. 보통 변론이 한 번에 끝나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다가 지금 살짝 까먹었는데, 여기서 진술합니다라고 끝나는 게 열의 7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경우도 있죠. 뭐냐면 판사님이 소장이랑 답변서, 준비서면들을 보고 궁금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 그 대리인들, 변호사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만나는 게 변론이잖아요.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원고 어떤 거 뭐 주장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조금 더 보강된 증거를 제출하기를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아니면 뭐 마찬가지죠. 피고가 어떠한 주장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뭐 네가 주장하는 게 뭐 A, B, C면 C에 대해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재판에서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됩니다. 판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읽다가 조금 이제 논리라든지 증거라든지 이런 거에서 막혔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이제 보강해서 저희가 하는 대답은, 거기에서 하는 대답은 또 FM적인 대답은 또 정해져 있어요. 네.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열심히 적어놓고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시 서면을 날리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판사님이 궁금하셨던 거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 변론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입니다. 뭐 대리인들끼리 뭐 서로 원고 피고끼리 싸우는 경우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근데 뭐 실제로 싸우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막 서로 간에 이혼 사건, 가사 사건이 아무래도 좀 그런 경우가 많죠. 이런 게 실제로 변론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준비서면 제출부터 변론 기일 지정, 변론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몇 바퀴 돌리는 거죠. 다음 기일은 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기일에 또 가면 또 똑같은 거 하고, 그 이전에 또 준비서면 막 제출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서로 간의 주장과 증거들이 다 정리가 됐고, 재판부에서도 이제 더 이상 어느 정도 확신이 섰어요. 아, 돈을 빌린 게 맞구나, 돈을 빌려준 게 맞구나, 안 갚은 게 맞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주라고 인용을 해야겠다. 아, 이거 소멸시효 지난 게 맞네. 보니까 피고 승해야겠다. 어느 정도 그런 이제 재판부에서 결심이 서면 이제 재판 마지막에 다음 기일은 언제고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자, 이제 그럼 변론 종결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심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해요. 변론 종결하겠습니다. 선고 기일은 2주 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언제. 그러면 변론이 종결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론 종결이 있으면 선고까지 대략 한 2주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그때 서면을 내는 거는 뭐다? 법원에서 판단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다. 그게 참고 서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변론이 종결됐는데
굉장히 중요한 증거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원고나 피고 한측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참고 서면으로 냈다가 법원에서 판단 안 해주면 어떡해요? 변론 재개라는 걸 신청합니다. 변론 종결됐는데 이러한 사정 때문에 지금 못 낸 게 있어요. 못 낸 서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론 재개를 해 주십시오라고 변론 재개 신청을 하는 거죠. 변론 재개 신청하면 이제 다시 준비 서면 제출하고 변론기일 지정하고 변론하고 뭐 이렇게 또 돌아가는 건데, 변론 재개 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무조건 받아줘야 될까요? 아니면 안 받아줄 수도 있을까요? 굉장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받아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실제로 저도 신청했는데 그냥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냥 참고서면으로 내세요. 그러십니다. 사실 참고서면이 그 공식적으로는 뭐 증거 뭐 판단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법원에 내는 서면이 의미 없는 건 없습니다. 참고 서면도 당연히 어느 정도 그 공식적인 서면이고, 그거에 대해서 법원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고 느낀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론 재개를 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고가 있고요. 선고가 있고 나서 2주 안에 또 상소를 하게 되죠. 상소라는 거는요, 항소와 상고를 합친 말인데요.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거 아시죠?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3심이 있습니다. 1심에서 2심으로 올라가는 걸 항소라고 하고요. 2심에서 3심으로 올라가는 걸 상고라고 합니다. 올라가는 게 뭐야? 1심에 불복해서 한 번 더 판단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시 한번 재판해 주세요라고 하는 절차가 항소라는 거고요. 2심에서 3심으로 똑같이 가는 걸 상고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심, 2심, 3심이라는 말을 많이 여기서는 쓰는데, 실제로는요, 항소심이라는 말을 훨씬 많이 쓰고 상고심이라는 말을 훨씬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2심에서 판결문을 보면 우리가 공부하는 판례는요, 전부 다 대법원 판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심, 상고심, 대법원 판례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법원 판례에서 뭐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냐면 원심은 이러하게 판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 원심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밑에 급 심, 2심, 항소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심이라고 이야기하면요. 2심에서도 마찬가지, 2심 판결문에서도 원심은 이렇게 판단하였다. 그거는 1심에서 그렇게 판단했구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를 읽으시면서 그런 문구들을 아셔야지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뭐 굉장히 단순하죠. 이렇게 돼서 3심까지 가면 이제 비로소 3심에서, 그러니까 상고심,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되면 판결이 어떻게 됐다? 확정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심 판결 나온 거는요, 확정된 판결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판결의 확정과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거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1심 판결이 2심에서 바뀌고 2심 판결이 3심에서 바뀌고 이런 게 굉장히 쉽지는 않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마스크를 쓰니까 이게 숨을 쉬기가 힘들어서, 산소가 부족해서 그런가 머리가 멍하네요. 잠시 물 조금만 먹고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그 확정까지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조문을 이 자료에 실어놨으니까 한번 볼까요? 254페이지 한번 보시면
제248조 소제기의 방식 있었죠. 아까 전에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249조, 254조는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255조 보시면 소장 부분의 송달, 법원은 소장의 부분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256조 답변서의 제출 의무라고 되어 있죠. 답변서 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30일 이내에 내야 된다고. 이거는 또 재미있는 건데, 재미있다기보다는 업계에서 이제 쓰는 방식이고 실제로 뭐 가능한 방식인데, 답변서 이제 소장을 받고 고민을 하고 아는 사람들한테 막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바로 이제 변호사 찾아오지는 잘 않으니까 뭐 주변에 전화를 해서 아는 변호사 있냐, 아는 법무사 있냐, 법률 상담은 받아보고 싶은데 라고 뭐 이렇게 좀 생각하다가 보면 30일 진짜 금방 가겠죠. 그러다가 변호사를 찾아온 게 막 28일, 27일 막 소장 받은 지 그때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그러면 답변서를 내야 되잖아요. 답변서에는 이 소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다 써가지고 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쓰는 방식이 형식적 답변서라는 걸 냅니다. 형식적 답변서는 이제 형식적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쓰고요. 밑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지금 피고의 소송 대리인은 피고로부터 이 소송에 대해서 수임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파악을 잘 못했다. 추후에 준비 서면으로 자세하게 반박하겠다라고 해서 내는 거예요. 그거를 형식적 답변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답변서는요 보통 그렇게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준비 서면 제출해서 이제 본격적인 공방을 이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0일이라는 기간 때문에 실제 필드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이거 아까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죠. 무변론 판결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법 완전 초짜라고 생각을 제가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이 조문이 조가 있고요. 그 옆에 괄호로 되어 있는 게 이 조문의 제목입니다. 답변서의 제출이 뭐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요. 밑에 동그라미 1 되어 있으면 제1항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7조 보시면 제1항 볼게요. 법원은 뭐뭐뭐뭐 하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라고 한 문장이 끝났죠. 그 다음에 다만으로 시작하면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끝나네요. 원래 법조문은요, 한 항은 보통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가끔씩 있고요. 그랬을 때 이 앞에 문장을 1문이라고 하고 두 번째 문장을 2문이라고 하거든요. 뭐 교수님들에 따라서 이건 완전히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은데 교수님들에 따라선 전단, 후단이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문, 후문이라고 하시기도 하고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은데 지금 여기에서 어떤 문장이 끝났고 다만으로 시작되는 문장이 또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다만으로 시작되는 문장을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단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257조 제1항은요. 다만 앞쪽에 구성되어 있는 첫 번째 문장 본문이고요. 그 다음 다만부터 그러하지 아니하다까지는 뭐다? 단서가 되겠다. 본문은 원칙이고요. 단서는 예외를 규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원칙과 예외 중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가 더 중요한지 알고 있죠. 예외가 더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고 물론 본문을 몰라서는 안 되고요. 예외가 많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서의 서술어를 보면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끝나잖아요. 그렇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본문의 마지막 서술어랑 좀 이렇게 가져와서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257조 제1항 단서를 읽어보면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하고 1항 본문으로 가서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없다가 되겠네요. 변론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고 선에서 읽을 수도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읽을 때 조금 신경 써서 읽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2항 보시면 제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말이 있죠. 서술어에 257조 2항을 보고 있습니다. 준용한다라는 거는 가져다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준용 규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제256조 1항의 본문을 읽어볼게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하여야 한다라는 말은 의무죠. 이런 거를 기속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257조 제1항을 보면은 어떻게 끝나냐면요.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라고 끝나요. 할 수 있다로 끝나죠. 할 수 있다는 기속이 아니고 재량이죠. 재량을 주고 있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무변론 판결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법조문을 읽는 방식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제273조 준비서면의 제출. 지금 제가 이 민사소송의 그 절차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이것과 관련된 법조문이 민사소송법에 존재를 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민사소송법 조문들은요. 우리의 시험과 직접적으로 큰 관련이 있는 조문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조문 준비서면 정도 보고 있죠. 273조. 상대방이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죠. 그러면은 뭐 한 변론이 잡히면 변론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준비서면 몇 월 며칠자 준비서면을 진술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그게 굉장히 형식적이지만 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제서야 변론 법정에서 진술이 된 거니까 이거는 공식적으로 뭐 판단을 하겠다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변론이 예를 들어서 3월 1일이었잖아요. 기일 지정 3월 1일로 잡아서 근데 준비 서면을 2월 28일 날 냅니다. 아니면 3월 1일 뭐 오후 2시 재판인데 3월 1일 오전에 내요. 준비 서면을 그렇게 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은 가서 이제 오늘 온 거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내면은 저 이거 송달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준비서면 제출만 하면 상대방에게 송달이 돼요. 왜냐하면 전자소송이니까 실제로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할 것도 준비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송달 제대로 받았어요. 오늘 오전에 송달을 받았어요. 클릭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변론 종결해버리면 그거에 대해서 반박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상대방이 준비서면을 굉장히 촉박한 시간에 내면 자기가 유리한 주장만 하고 상대방은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기회도 갖추지 못한 채 변론이 종결될 위험도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 안 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273조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다고요.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필드에서 실무에서 이거 안 지켜지는 경우 굉장히 많다고요. 변호사들이 또 뭐 하는 일이 서면 쓰고 재판 출석하고 그러는 게 일인데 그게 뭐 굉장히 널널하게 돌아가지는 사실 않거든요. 보통 한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들고 있는 사건이 적으면은 한 40건, 30건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40건 정도 되는 것 같고 좀 많다 싶으면 70건, 80건도 들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길다 이제 맞춰서 안 겹치게 하고 그리고 서면 또 기간에 맞춰서 내고 막 이런 거 하다 보면 이렇게 변론에 거의 막 간당간당하게 준비 서면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냥 현실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그냥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다음 준비 서면의 기재사항. 준비 서면에는 이러이러한 것들 기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275조 준비 서면 한 장 넘기셔서 제275조 준비 서면의 첨부 서류 넘어가겠습니다. 276조 준비 서면에 적지 아니한 효과. 이런 것들 다 이제 본 수업에서 배우실 내용들인데 준비 서면에 대해서 효력이라든지 그거에 적어야 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민사소송법에 규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 제258조 변론 기일의 지정라고 되어 있죠. 재판장은 제25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외에는 바로 변론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붙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준비 서면 제출하고요. 이제 변론 기일을 지정한다고 했잖아요. 변론 이렇게 가는 건데 바로 변론 기일을 잡지 않고 여기에서 변론 준비 기일이라는 걸 먼저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론 준비 기일은요. 이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게 좀 많다고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신 거예요. 보통 어떤 게 있냐면 이혼 소송에서 핵심은 뭡니까? 재산 분할이죠. 물론 친권 양육권에 대해서 다투고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결국에는 재산 분할이 이슈거든요.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재산 정리가 그렇게 쉽지가 않겠죠. 실제로 여기저기 조금 이제 빼돌리신 것도 조금 있을 거고. 근데 우리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빼돌리는 거 쉽지 않아요. 거의 그 이혼 소송 제기한 걸로부터 해서 1, 2년 사이에 안에 있는 재산은 거의 다 뒤지거든요. 그러니까 빼돌리는 거 거의 쉽지 않고 재산이 근데 한쪽이 좀 많을 수도 있겠죠. 현금이랑 부동산 달랑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 무슨 비상장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채권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변론 바로 들어가지 않고 변론 준비 기일을 통해서 이제 그런 재산 목록을 한번 싹 정리하고 가자. 일단 변론 빨리 끝내기 위해서, 이거 재판 빨리 끝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이렇게 부르세요. 이렇게 부르시는데 꼭 법정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법정이 아니라는 거는 법원인데 법원에서 법정만 있는 게 아니고 조정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로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부르셔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막 물어보십니다. 그때도 서면 내거든요. 변론 준비 기일 때도 서면 막 내면은 그 서면 가지고 궁금한 거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빨리 정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서로 굉장히 이제 서로 인터랙션을 많이 하면서. 그래서 변론 준비 기일은 이렇게 공식적인 변론 절차 전에 어떤 쟁점 같은 거를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잡아서 이제 변론 준비 기일을 통해서 변론 기일로 넘어가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차이는 뭐냐면요. 변론 준비 기일에서 바로 변론 종결을 할 수 없다는 것 정도? 그래서 재판장은 변론 준비 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제258조 제2항입니다. 바로 변론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169조 기일의 시작 받고요. 그 다음 134조 변론의 필요성. 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257페이지 142조 변론의 재개. 아까 말씀드렸죠. 변론 재개가 있을 수 있다고, 다시 종결된 변론을. 그 다음 199조 종국 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이거 소송법에 법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재판 한번 가면요 5개월 안에 끝나는 재판 저는 진짜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무조건 민사소송 이런 것들 1년 넘는 거는 거의 보통이에요. 1심만요.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재판이 또 밀리는 것도 있어요. 코로나가 왜 재판을 밀리게 할까요? 확진되니까 이렇게 좀 그런 거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5개월 이내에 선고한다. 이거는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다 실정법 위반 아닌가요? 이거 뭐 처벌 규정 없어요? 처벌 규정은 일단 없고 이거는 그 선언적 규정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있으나 없으나 안 지켜도 상관없는. 법원에서 분리할 때는 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그냥 뭐 참고적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제206조 선고의 방식.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 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 선고는요 실무상으로는 중요한데 여러분 수험적으로는 변론 종결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고일에 이제 뭐 실무적으로도 사실 많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변론 종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선고기일에는 안 오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법원에 가면 곳곳에 붙어 있어요. 선고기일은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형사사건은 아니고요. 이건 민사사건이니까. 형사사건은 피고인이 법정에 항상 와 있어야 됩니다. 피고인은 법정에 항상 와 있어야 되고 만약에 항상 그 재판 시작하기 전에 꼭 말씀하세요. 피고인 주소 이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주소 바뀌면 항상 신고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고인 없으면 체포영장 나가는 거죠. 이제 좀 이제 이 사람이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뭐 이런 걸 판단이 되면. 그래서 형사 사건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직업병이라고 해야 되나? 하나 말씀드리면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요즘에 법정 드라마도 많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막 틀린 거 찾고 막 이런 거 되게 재밌잖아요. 그 비밀의 숲 아시죠? 비밀의 숲 1 조승우 나왔던 거 굉장히 유명한 그 잘못된 장면인데 그 사람 이름이 뭐죠? 그 키 크고 유재명 씨, 유재명 배우가 조승우 둘 다 검사잖아요. 조승우도 검사고 유재명은 이제 부장검사에서 막 검사장도 되고 점점 올라가는 엄청 높은. 근데 유재명이 조승우한테 얘기를 하죠. 네가 나를 피고로 이 법정에 세울 줄은 몰랐어 라고 이야기를 하나? 근데 피고인입니다. 피고인.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하고요. 이제 민사사건, 가사사건에서 원피고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다르죠. 근데 이거는 근데 굉장히 단순하고 정말 일반적인 건데 그거 틀려가지고 그러고 보면은 되게 피고인인데 이게 왜 나왔죠? 형사소송 얘기 잠깐 했다가 나왔죠. 형사소송 얘기 잠깐 했다가. 네. 그리고 제207조 보시면 257쪽에 207조 선고기일. 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며 보통 2주 잡으시더라고요. 2주 후로. 그 다음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390조 항소의 대상. 그 다음 422조 상고의 대상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장에 처분권주의, 변론주의가 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수험을 해봤고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결과 내가 앉아서 공부를 하는 거는 1시간 한 20분까지도 집중력이 유지가 될 때가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강의를 듣는 거는 한계가 50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이제 들었던 수업 중에 정말 명강의 해주셨던 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도 강의를 잘하는 거의 첫 번째는 무조건 시간을 준수하는 거다. 물론 3시간 수업이었는데 일단 3시간 반을 잡아놓고 하세요. 추가로 30분은 무조건 더 합니다라고 미리 말씀을 하고 하시는데 50분에 무조건 칼같이 끊으시더라고요. 뭐 아무리 중요한 걸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데 그분은 아무리 중요한 거를 하더라도 끊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50분 안에 무조건 들어오게 끊고 이제 딱딱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면 10분 쉬었다 한다는 거고요. 50분은 웬만하면 넘지 않게 제가 좀 실제 수업에서도 구성을 많이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10분 쉬었다가 11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이러면 이제 안 좋은 강의가 되는 거죠. 네, 10분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